지난주 1편에 이어 제2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은 상업 과정과 계열을 분리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 경영자가 국제구도를 전혀 준비하지 않다가 갑자기 최고 경영자가 유고가 되면 경영권을 뺏기느냐 아니면 제3세력에 의하여 경영권만을 유지하느냐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경쟁사는 문제가 되는 기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단단히 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50대, 60대 분들은 1970년대 추억의 냉장고가 기억이 날 겁니다. 당시에 대한전선 냉장고 120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금성사 냉장고, 삼성 냉장고, 그다음에 화신의 칼라 냉장고 이 4개의 냉장고가 함께 대표적인 가정용 냉장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죠. 대한전선은 정말 건실한 기업입니다. 안양에서 창업하여 54년간 계속 흑자를 냈던 기업입니다. 2011년 5월 현재 당진 공장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공장입니까? 일대 설경동 창업자 그리고 2대는 삼남인 설원양 회장 그리고 3대 설윤석 사장은 설씨 가문의 가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전선 그룹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설경동 회장이 창업자이십니다. 그분은 대표적인 이북 실양 기업인입니다. 이북에서도 사업적으로 아주 성공하신 대표적인 분이죠. 그분은 이남으로 내려와서 국산 기업들을 불합받아서 기업을 확장시킨 대표적인 분이고 당시에 절대 권력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정부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와 가까우신 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대한전선 그룹을 살펴보면 대한전선은 장남과 차남이 경영했던 대한방적이 있고요. 그리고 삼남 설원양 씨가 맡았던 대한전선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사남인 설원봉 씨가 맡은 대한재단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업군들이 묶여서 대한전선 그룹으로 명칭이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은 대한전선이 주력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세 기업군을 세계 순위로 본다면 4, 5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 기업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한전선의 흑자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1955년에 창업하여 2008년까지 54년간 연속 흑자를 냅니다. 그리고 2대 설원양 회장이 경영했던 시절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1997년도에 매출이 약 1조 4천억 가까이 됐죠. 그리고 이때 흑자를 64억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출은 거의 비슷한 1조 4천억에 흑자는
무려 3배가 넘는 206억의 흑자를 냈죠. 이렇게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004년 62세의 젊은 나이로 뇌졸중으로 갑자기 타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원양 회장 옆에 임종욱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전문 경영입니다. 이분이 회사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으면서부터 즉 회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죠. 다시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2008년까지 흑자 행진은 계속되죠. 그리고 2009, 2010, 2011, 2012 불과 4년 만에 나타난 누적 적자로 사업을 승계받은 설윤석 사장은 인계받은 10년 만인 2013년 올 10월에 가업을 접게 됩니다. 바로 그 접게 되는 그 중심에는 임종욱 사장이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누적된 흑자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다시 그 상황에서 본업의 지속 가능성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갖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이 소위 자기 본업에서 세계 시장의 수요 추이를 예측하게 되죠. 현선의 경우도 보면은 200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4에서 5%의 성장률을 갖는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전선은 30%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시장 지배자적 위치에 있죠. 그때 누적된 흑자들, 또 그리고 바로 전선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이제 한계가 왔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고민의 중심에 임종욱 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문 경영인이죠. 자, 그러면 당시 대한전선과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LS전선의 전략 두 개 회사를 비교하면서 사업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시장 지배자적인 3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LS전선은 그보다 7, 8%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S전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할 수 있는 전선과 관련된 업체만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전선의 원료가 되는 구입은 부분, 본업과 시너지가 없으면 일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특수한 전선 또는 산업용 케이블, 다음에 전자 부품류, 다음에 자동차 부품류, 다음에 전기에 관련된 부품류와 관련된 부분에 누적된 흑자를 가지고 기업 인수에 들어갑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어떨까요? 본업과 상관이 없는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레이저 건설 등이죠. 레이저 건설 등은 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구조조정 대상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입니다. 바로 그런 기업들을 대한전선은 인수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남광토건, 명지건설, 대경기계기술, 무주리조트, 거의 다 전선이라고 하는 본업과 상관이 없는 품목에 몽땅 누적된 흑자를 쏟아붓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의 대한전선의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두 개 회사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적 가치를 정확하게 항상 분석을 합니다. 이 자료에는 기업 가치를 한눈에 살려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에데스 전서는 영업 가치, 즉 본업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의 영업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전선보다도 두 배 반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은 본업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가치가 에데스 전선보다도 무려 3배가 많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기업적 가치는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이 내용을 봄으로써 즉 누가 본업에 치중하고 있고 누가 본업이 아닌 다른 업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에데스도 에데스 전선 사업군 내에서도 본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데스 전선의 실적 악화의 주범이 된 거죠. 주범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인수했던 그 전선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대한전선이 이 부동산 관련 업종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발견하고 내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 인적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실적 악화에 주범이 되는 부동산 관련된 업종 이걸 묶어서 에데스 IND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거기도 그 대한전선과 비슷하게 안양 군포 그러니까 초기 창업된 고장소죠. 고장소에다가 도시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그 외환 위기가 있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것이 누적 적자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아예 전선으로부터 분리해내죠. 내는데 실제 대한전선이 저렇게 곤란을 받게 된 것은 부동산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 서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선업종 쪽으로 자기가 창업했던 그 장소, 대한전선의 경우는 이제 춘천 쪽이 되겠는데 약 25만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중에서 이제 아마 반절 조금 안 되네요. 한 11만 스퀘어미터에다가 그 산업용지로 개발을 하는데 그 이름이 스마트 스퀘어라고 하는 그 소위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바로 그런 그 같은 사업군 내에서 실제는 이제 누적된 흑자가 많아서 그러는 건데 그것을 그 대한전선이 그러니까 이제 LGD, LS 전선을 따라서 하는 그 사업이 꼭 닮아가는 큰 증상을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